안녕하십니까? 오늘 소개해 드릴 책은 독서의 역사라는 책입니다. 알베르토 망구엘 지음, 정명진 옮김이고요. 펴낸 곳은 세종서적 주식회사입니다. 제가 읽은 책은 2000년 7월에 나온 초판 4쇄고요. 한국어판은 2000년 1월 30일에 초판 1쇄가 나왔네요. 원 저작물은 1996년에 영어로 History of Reading 이란 이름으로 발간이 됐네요. 이 책은 한마디로 말하자면 책에 관한 책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목도 독서의 역사라고 정한 것이 아닌가 싶은데요. 오늘은 그 중에서 책의 형태라는 부분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책의 형태. 침실에서 읽거나 독서대에서 읽기 위해 아니면 기차 여행 때 읽거나 선물을 주기 위해 책을 고를 적에 나의 손길은 책의 내용 못지않게 모양새도 고려한다. 기념할 행사에 따라서 아니면 책을 읽을 장소에 따라서 나는 작고 읽기 편한 책을 더 좋아할 때가 있고 두툼하고 내용이 알찬 책을 더 좋아할 때가 있다. 책은 제목이나 저자, 카탈로그나 서가에서 차지하는 위치, 그리고 표지 그림을 통해서 스스로를 드러내 보인다. 책은 또한 크기를 통해서도 스스로를 밝힌다. 시간에 따라 또 장소에 따라 나는 내가 읽고 있는 책들이 다른 사람들에게 어떻게 받아들여졌으면 하고 기대하게 된다. 그리고 모든 유행에서와 마찬가지로 이런 다양한 형태는 책의 정의에 명확한 특징을 부여한다. 나는 표지로도 책을 판단하고 그 생김새로도 책을 판단한다. 아주 오래전부터 독서가들은 책이 쓰임새의 적절한 형태로 만들어질 것을 요구해왔다. 초기 메소포타미아의 서판 조각들은 보통 네모 반듯했지만 간혹 크기가 3인치가량인 직사각형의 진흙판일 때도 있었는데 이런 것들은 손으로 쉽게 쥘 수 있어 편했다. 그런데 진흙판 몇 개로 꾸며진 책은 아마 가죽 주머니나 상자에 보관해 놓고서는 미리 정해진 순서에 따라 진흙판을 하나하나 끄집어내 읽었을 것이다. 메소포타미아에서는 또 오늘날과 같은 방법으로 책을 묶었을 수도 있었다. 히타이트 신제국 시대의 장례용 돌 유물에는 코덱스와 비슷한 물건이 그려져 있는데 아마도 앞뒤 덮개 안쪽으로 진흙 조각들을 묶은 것일 텐데 아쉽게도 그런 책은
우리에게까지 전해지지는 않는다. 메소포타미아의 책들 모두가 손에 쥐도록 만들어졌던 것은 아니다. 중앙 아시리아 법전같이 매우 큰 표면에 쓰여진 텍스트도 존재한다. 아슈르에서 발견된 이 법전은 제작 시기가 기원전 12세기로 거슬러 올라가며 크기가 자그마치 67평방피트에 달하고 텍스트를 양면에 세로로 담고 있다. 분명한 사실은 이 책은 이리저리 움직이도록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세워놓고 누구나 참고 자료로 활용할 수 있게 했다는 것이다. 이런 경우 크기는 또한 계급적인 의미를 담고 있음이 틀림없고 자그마한 진흙판은 사사로운 거래를 암시할 수도 있다. 메소포타미아 독서가들의 눈에는 그처럼 거대한 법전이 법 자체의 권위에 더욱 무게를 싣는 것처럼 비춰졌을 것이 뻔하다. 물론 독서가의 바람이야 어떻든 책의 형태는 제한적일 수밖에 없었다. 진흙은 서판을 제작하는데 안성맞춤이었고 갈대 같은 식물의 줄기를 찢어서 말린 파피루스는 다루기가 편한 두루마리로 만들 수 있었으며 둘 다 상대적으로 옮기기가 용이했다. 하지만 두 물질 다 서판과 두루마리를 능가하는 책의 형태인 코덱스나 책장을 다발로 묶는 형태에는 적절하지 못했다. 진흙 서판으로 코덱스를 만든다면 무겁고 거추장스러웠을 테고 비록 파피루스로 만든 코덱스가 있더라도 파피루스는 쉽게 부서지기 때문에 접어서 소책자로 만들기는 불가능했다. 반면 양피지나 벨럼은 자르거나 갖가지 형태의 크기로 접을 수 있었다. 플리니우스에 따르면 이집트의 프톨레마이오스 왕은 자신의 알렉산드리아 도서관에 유리하도록 파피루스의 생산 비결을 국가 기밀로 지키고 파피루스의 수출을 금지시켰다고 한다. 그러나 그것은 결과적으로 페르가몬의 통치자이자 그의 라이벌이었던 에우메네스가 어쩔 수 없이 자신의 도서관을 위해 책을 만든 새로운 재료를 발견하도록 했다. 플리니우스의 말을 곧이곧대로 믿는다면 프톨레마이오스 왕의 칙령이 기원전 2세기에 페르가몬에서 양피지를 발명하도록 자극한 셈이다. 비록 오늘날 우리에게 알려진 최초의 양피지 소책자는 그보다 1세기 앞서는 것이지만 말이다. 이런 재료들은 한 가지 종류의 책을 제작하는 데만 쓰이지 않았다. 양피지로 만든 두루마리도 있었고 우리가 이미 말했듯이 파피루스로 만든 코덱스도 존재했다. 하지만 이런 경우는 퍽 드물었을 뿐만 아니라 실용적이지도 못했다. 4세기경에는 그리고 8세기 뒤 이탈리아에서 종이가 출현할 때까지는 유럽 전역에 걸쳐서 책을 제작하는 데는 양피지가 가장 사랑받는 재료였다. 양피지는 파피루스보다 질기고 부드러웠을 뿐만 아니라 값까지 쌌는데 그 이유는
프톨레마이아스 왕의 칙령에도 불구하고 파피루스에 쓰여진 책을 주문하는 독서가들은 상당한 값을 치르고 이집트로부터 재료를 수입해야 했기 때문이다. 양피지 코덱스는 즉각 관리와 성직자, 여행자와 학생들에게 널리 환영받는 책의 형태가 되었다. 한 걸음 더 나아가 책장 양면에 텍스트를 담을 수 있었고 코덱스 책장의 내 귀퉁이에는 여백까지 생기게 되었다. 여백은 읽는 사람으로 하여금 언제든지 쉽게 해석을 달고 논평을 할 수 있게 함으로써 독서가들에게 텍스트의 이야기에 직접 참여하는 듯한 기분을 안겨준다. 두루마리로 읽을 때는 기대하기 힘든 참여의식이었다. 텍스트 자체의 구성까지도 그전에는 두루마리가 담을 수 있는 능력에 따라 단락이 나누어졌지만 이제는 크게 달라졌다. 내용에 따라 권으로 나누든지 아니면 장으로 나눌 수 있게 되었고 텍스트가 짧을 때는 근사한 표지 하나에 몇 개의 작품을 함께 묶을 수 있었다. 두루마리는 볼품도 없었을 뿐만 아니라 면의 크기도 제한되어 있었다. 오늘날 우리가 컴퓨터 스크린을 마주하고 앉아서 위쪽이나 아래쪽 키를 두드리며 텍스트를 펼쳐 읽는 불편은 고대 두루마리를 읽었던 사람들이 느꼈던 불편과 비슷하리라. 반면 코덱스는 독자에게 한 페이지를 끝냄과 거의 동시에 다른 페이지로 넘어가는 것을 허용했고 그리하여 전체감을 안겨다 주었다. 이는 책을 읽는 동안 줄곧 전체 텍스트가 독자의 손에 잡혀 있다는 사실에서 비롯되는 감각이다. 코덱스에는 다른 두드러진 장점들도 많다. 기본적으로 갖고 다니기 편하게 만들고자 했고 그래서 작을 수밖에 없었던 것이 코덱스였다. 하지만 갈수록 크기나 페이지 수가 커져 무한하다고는 말할 수 없지만 적어도 그 전에 어떤 책과도 크기 면에서는 비교가 되지 않았다. 1세기 고대 로마의 풍자 시인이었던 마르티알리스는 손아귀에 충분히 쥐어질 만큼 작은 물건이 그처럼 무궁무진한 경의를 담는 신비로운 힘에 경탄을 금치 못했다. 양피지 쪽들의 호모가 다 담기다니 일리아드와 오디세이의 그 많은 모험이 프리아무스 왕국의 적이었던 오디세이 말이야. 그 모든 것이 양피 한 조각에 갇혀버리다니 겨우 자그마한 몇 장으로 접은 양피 조각에. 코덱스의 편리함은 가히 혁명적이었다. 서기 400년경이 되자 고전적인 형태의 두루마리는 거의 사용되지 않고 대부분의 책들은 사각형으로 여러 장 모은 형태로 제작되었다. 양피지를 한 번 접으면 2절, 두 번 접으면 4절, 그것을 한 번 더 접으면 8절이 되었다. 16세기경에는 종이를 접는 형태가 공식화되기도 하였다. 프랑스에서는 1527년에 프랑스와 1세가 자신의 왕국 전역에 걸쳐
표준적인 종이 크기를 정하고 이 규칙을 어기는 사람은 누구든 투옥시킨다는 칙령을 내렸다. 인류 역사를 통틀어 가장 인기를 끌었던 책은 쉽게 독자들의 손에 잡히는 크기로 된 책이었다. 모든 텍스트에 통상적으로 두루마리가 사용되던 그리스 로마 시대에조차도 사적인 서신은 일반적으로 손에 잡히는 작은 크기의 밀랍 서판이 이용되었는데 이 서판은 다른 부분보다 가장자리를 약간 높게 하고 장식용 커버를 씌워 손상되지 않도록 했다. 때가 되어 서판들은 다양한 형태로 다듬어져 세련미가 넘쳤던 양피지에 자리를 내주고 말았다. 양피지가 요점이나 해설을 신속하게 적는데 편리하다는 이유에서였다. 기원 후 3세기쯤 로마에서는 이런 소책자들이 실용적인 가치는 좀 떨어지는 대신 표지가 우수하여 높이 평가받기 시작했다. 정교한 장식을 한 아이보리판으로 묶은 소책자들은 고위 관리에 임명된 사령들에게 선물로 주어지다가 나중에는 개인적인 선물로 자리 잡았다. 돈 많은 시민들이 시나 헌정사가 새긴 소책자들을 서로 주고받기 시작했던 것이다. 이어 곧바로 기업적인 서적상들이 나타나서 이런 식의 자그마한 시선집을 출간하기 시작했다. 시의 내용보다는 정교한 장식에 더 비중을 둔 선물용 작은 책들이었다. 책의 크기는 그것이 두루마리든 아니면 코덱스든 그것을 보관할 공간의 형태를 결정지었다. 두루마리들은 나무로 만든 두루마리 박스, 그것에 넣어졌으며 각각의 두루마리에는 이집트에서는 진흙으로, 로마에서는 양피지로 만든 표차를 붙였다. 아니면 서가에다가 꼬리표가 바깥으로 보이도록 꼽았는데 이는 언제든지 쉽게 책을 파악하기 위해서였다. 코덱스는 특별히 그것을 보관하기 위해 만든 선반에 펼쳐 놓았다. 서기 470년경에 오베르뉴의 주교였던 가이우스 솔리우스 아폴리나리스 시도니우스는 갈리아 지방의 어느 시골 마을을 방문했던 일을 묘사하는 대목에서 보관하고자 하는 코덱스의 크기에 따라 모양이 다채로웠던 서가에 대해 이렇게 설명했다. 이곳 역시도 책들이 많았다. 가슴 높이만한 문법 학자들의 서가나 아테나이온의 V자 모양 케이스 혹은 질서 정연하게 채워진 서적상들의 벽장을 바라보고 있다고 상상하면 될 것이다. 시도니우스에 따르면 그곳에서 그가 발견한 책들은 두 종류였다. 하나는 남자들을 위한 라틴 고전이었고 다른 하나는 여성들을 위한 기도집이었다. 중세에는 유럽인들의 삶 상당 부분이 종교적인 공간에서 이루어졌기 때문에 가장 인기 있던 책의 하나가 성수태 고지를 묘사한 부문의 기도문을 책으로 엮은 것이었다. 사실은 별로 놀랄 게 못 된다. 일반적으로
자그마한 크기에 손으로 직접 썼던, 아니면 인쇄를 했던, 많은 경우에 거장 화가가 그린 흠잡을 데 없는 사파가 곁들여져 있었는데, 그 책에는 성모 마리아 소성무로 알려진 간단한 의식들이 담겨 있어서 밤낮을 가리지 않고 수시로 암송되곤 했다. 소성무도 성직자가 매일 올리는 원칙적인 예배를 본따서 찬송과 죽은 이들을 위한 성무, 성직자들에 대한 특별 기도, 연중 행사표뿐만 아니라 시편과 성경의 다른 구절들도 담고 있었다. 이런 얇은 책들은 신자들이 공식적인 교회 성무나 개인적인 기도에 사용하던 것으로 손쉽게 휴대할 수 있는 탁월한 기도 도구였다. 크기는 어린이들에게도 적절했다. 1493년경 밀라노의 잔 갈레아초 스포르차 공은 3살박이 아들인 프란체스코 마리아 스포르차를 위해 특별히 기도서 한 권을 주문했는데, 이 책의 어느 페이지에는 아들이 수호천사의 손에 이끌려 밤의 황무지를 헤쳐나가는 모습이 그려져 있다. 기도서들은 주문한 고객의 신분에 따라, 그리고 지불하는 돈에 따라 아주 풍부하게, 그러면서도 매우 다양한 형태로 장식되었다. 많은 기도서에는 가문의 문장이나 그 책을 읽는 사람의 초상이 그려져 있다. 기도서는 처음에는 귀족들의 전통적인 결혼 선물로, 나중에는 돈 많은 부르주아들의 선물로 자리 잡았다. 15세기 말경에는 플랑드르의 채식 전문가들이 유럽 시장을 지배하면서 무역 대표단을 유럽 각지로 파견해 오늘날의 결혼 선물 목록과 같은 것을 만들게 했다. 1490년 브리타니아의 앤의 결혼식을 위해 주문한 아름다운 기도서는 정확히 그녀의 손 크기로 만들어졌다. 그 기도서는 달이면 달마다, 또 해를 거듭해서 되풀이 외우게 될 단어뿐만 아니라 아름다운 사파에도 푹 빠지게 될 한 사람의 독자를 위해 디자인된 것이었다. 여기에 실린 사파는 얼마나 정교한지 세부사항을 완전히 해독하는 일은 결코 불가능할 뿐 아니라, 그 도회풍의 분위기로 인해 성스러운 내용들까지도 기도서를 읽는 그녀 자신에게 동시대의 것으로 와 닿게 했다. 그런 자그마한 책들이 특별한 목적에 기여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커다란 책들도 나름대로 다른 독자들의 요구를 만족시켜 주었다. 5세기경 카톨릭 교회들은 거대한 기도서를 제작하기 시작했다. 그런 기도서들은 합창단 한 간대의 성서대 위에 펼쳐져 있어 사람들은 기념비에 새겨진 글을 읽는 것만큼이나 쉽게 가사나 악보를 따라 읽을 수 있었다. 성 골 수도원의 도서관에는 20명이나 되는 합창단이 멀찍이 떨어져서도 가락에 맞춰 율동까지 넣어가며 책을 읽을 수 있는 글자가 매우 크고 아름다운 교창 성가집이 하나 있다. 그 성가집의 악보는
몇 피트 떨어진 곳에서도 뚜렷하게 읽을 수 있었다. 그 책을 보면서 나는 내가 가진 참고 도서들도 멀찍이 서서 그처럼 쉽게 읽을 수 있었으면 하고 생각해 보기도 했다. 이런 기도서의 일부는 워낙 크다 보니 쉽게 옮기기 위해서는 바퀴가 달린 장치 위에 올려 놓아야만 했다. 그렇지만 그 책들을 이동해야 하는 경우는 퍽 드물었다. 청동이나 상아로 장식을 하고 내 귀퉁이는 금속으로 보호한 데다 거대한 걸쇠까지 장치된 그런 책들은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그리고 멀리서도 볼 목적으로 제작되었기 때문에 느긋한 음미나 개인적인 소유감은 결코 허용되지 않았다. 책을 편안하게 읽기 위해서 독서가들은 성서대와 책상을 크게 개선하는 독창성을 발휘했다. 14세기 어느 때인가 이탈리아 베로나에서 만들어졌다가 런던의 빅토리아 앤드 앨버트 박물관에 소장되고 있는 성 그레고리우스 대제의 조각상은 의자에서 일어설 때는 성서대를 위로 올리고 또 다양한 각도로 성서대에 몸을 기울일 수 있도록 만든 일종의 조립용 독서대에 앉아 있는 모습이다. 14세기의 어느 조각은 쭉 책이 꽂힌 서재에서 어느 학자가 높다란 팔각형의 책상 겸용 성서대에서 글을 쓰고 있는 모습을 새기고 있다. 그런 성서대라면 한쪽에서 공부를 하다가도 책상을 회전시켜 다른 7개의 면이 놓여있는 책들을 쉽게 읽을 수 있었을 것이다. 1588년에는 이탈리아 출신 엔지니어로 프랑스 왕 밑에서 일했던 아고스티노 라멜리가 일련의 유용한 기계들을 설명한 책을 발간했다. 그 기계 중 하나가 라멜리의 표현을 빌리면 아름답고 독창적이어서 공부에 흥미를 느끼는 사람이면 누구에게나 매우 유익하고 편리한 기계로 특히 가벼운 병이나 통풍을 앓는 사람에게 유용하게 쓰일 수 있다. 이 기계를 갖추면 자리를 옮기지 않고도 엄청난 양의 책들을 보고 읽을 수 있을 뿐 아니라 이해력이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라도 그림만 보아도 알 수 있듯이 공간도 별로 차지하지 않아 더없이 편하다. 라는 회전식 독서대이다. 의자와 독서대는 하나의 기구로 결합될 수 있었다. 기발한 칵파이팅 체어는 18세기 초반 영국에서 도서관용으로 특별히 제작된 것이다. 독서가는 말을 탄 자세로 의자에 앉아 널따란 팔걸이에 몸을 편안하게 기댄 채 의자 뒤쪽에 달린 책상을 마주하도록 되어 있다. 간혹 독서용 장비는 다양한 필요성에 의해 발명되기도 했을 것이다. 벤자민 프랭클린은 메리 여왕 통치 시절에 프로테스탄트였던 자신의 조상들이 영어 성경을 나무로 만든 나지막한 책상의 뚜껑 안이나 밑쪽에 끈으로 단단히 매어 숨기곤 했다고 이야기한다. 프랭클린의 몇 대 할아버지가 가족들에게 책을 읽어줄 때면 그 할아버지는
나무로 만든 안증뱅이 책상을 자기 무릎 위에 올려놓고 책장을 한 장 한 장 끈 밑으로 넘겼다. 그럴 때면 아이 하나가 문을 지키며 종교 재판소의 집행관이 나타나지 않나 살폈다. 집행관이 얼쩡거리기라도 하면 즉각 책상을 발 아래로 내려놓았는데 그러면 성경은 감쪽같이 책상 아래로 숨겨지곤 했다. 라는 것이다. 책을 정성스레 만드는 일은 그것이 성서대에 쇠줄로 묶일 거대한 책이던 아니면 어린이의 손에 쥐어질 아름다운 소책자이던 상관없이 시간이 많이 걸리고 힘든 작업이었다. 15세기 중엽 유럽에서 일어난 변화가 책을 제작하는 데 소요되는 작업 시간을 줄였을 뿐 아니라 책의 생산량을 극적으로 증가시키는 바람에 책은 이제 더 이상 옛날처럼 필사자의 손에 의해서만 정교하게 다듬어지는 일부 사람들의 전유물이 아니었다. 두말할 필요도 없이 그 변화란 바로 인쇄술의 발명을 두고 하는 말이었다. 1440년대 어느 때인가 마인츠의 대주교 관할 지역 출신으로 젊은 목판공이자 보석 세공자였던 구텐베르크는 사파를 인쇄하는 데 이용하던 나무 판목보다는 거듭 다시 사용할 수 있는 활자 형태로 철자를 깎을 경우 효용성이나 속도면에서 많은 이점을 얻을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구텐베르크는 자신의 사업 계획을 실행에 옮기기 위해 막대한 자금을 차용해 가며 몇 년을 두고 실험에 실험을 거듭했다. 마침내 그는 20세기까지도 그대로 활용되게 되는 인쇄 요소의 모든 것을 고안하는 데 성공했다. 활자에 자면을 주조하는 데 필요한 금속 조각, 포도주 양조와 책 제본에 각각 사용되던 압축기계의 특징을 서로 결합한 새로운 압축기계, 그리고 기름, 잉크 등이 그런 발명으로서 그 이전까지는 전혀 존재하지 않았던 것들이다. 마침내 1450년에서 1455년 사이에 구텐베르크는 각 페이지에 42행을 담은 성경을 제작하는 데 성공했다. 활자로 인쇄한 인류 최초의 책인 이 성경을 구텐베르크는 프랑크푸르트 박람회장에서 선보였다. 너무나 다행스럽게도 에네아 실비노 피콜로미나라는 사람이 카르바잘의 추기경에게 보낸 편지가 지금까지 전해오고 있다. 1455년 3월 12일에 쓰여진 이 편지에서 피콜로민이라는 사람은 추기경에게 박람회장에서 구텐베르크의 성경을 보았다고 전하고 있다. 완성된 성경은 아니었지만 저는 성경의 권들 몇 개를 담은 5쪽짜리 소책자들을 상당수 보았습니다. 인쇄도 매우 선명하고 글자도 꽤 괜찮았고 결점이라곤 하나도 없는 그런 책이었습니다. 추기경님께서도 안경을 끼지 않고 매우 쉽게 읽으실 수 있을 겁니다. 많은 목격자들이 저에게 158권이 완성되었다고
일러주고 있습니다. 심지어 모두 180권이라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저도 책의 양은 정확히 알 수 없지만 책의 완성도는 사람들의 말을 믿을 수 있다면 전혀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추기경님의 뜻이 어떤지를 알았다면 저도 분명히 한 권 구입했을 것입니다만 이 5쪽짜리 소책자 중 몇 권은 황제에게 보내졌습니다. 판매용으로 나왔던 성경 중 한 권을 사려고 저도 백방으로 노력하고 있으며 추기경님을 위해서도 한 권 구입할 작정입니다. 하지만 불안할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을 떨칠 수가 없군요. 책이 다 완성되기도 전에 성경을 구입하려는 손님들이 줄을 섰다는 말이 들리니까요. 구텐베르크의 발명품이 몰고 온 파장은 즉각적이고도 유난스러웠다. 그 활자본을 대하는 순간 독자들은 그 발명의 위대한 장점을 깨달았다. 제작 속도, 텍스트의 통일성, 그리고 상대적으로 값이 싸다는 이점이 그런 것이었다. 사상 처음으로 성경이 인쇄되고 채 몇 년도 지나지 않아 인쇄기는 유럽 전역으로 퍼져나갔다. 이탈리아에서는 1465년, 프랑스에서는 1470년, 스페인에서는 1472년, 네덜란드와 영국에서는 1475년, 이어서 덴마크에서는 1489년에 각각 인쇄기가 세워졌다. 인쇄술이 신대륙으로 넘어가기까지는 더 오랜 세월을 기다려야 했다. 신대륙 최초의 인쇄기는 1533년 멕시코시티에 설치되었으며 매사추세츠주의 케임브리지에는 1638년에야 설치되었다. 이런 인쇄기로 제작된 잉큐 네블러가 3만 권 이상으로 집계되었다. 15세기의 인수량이 통상 250부 미만이었고 1000부에 달하는 책이 거의 없었다는 사실을 감안하면 구텐베르크의 위협은 가히 경탄할 만한 것이었다. 이때부터 갑자기 글자를 발명한 이래 처음으로 읽을 거리를 신속하게 많은 양으로 생산하는 일이 가능해졌다. 이제야 필사시대는 종말을 고하고 말았다는 예측에도 불구하고 인쇄술이 필사 텍스트에 대한 취향을 완전히 없애지는 못했다는 사실은 마음속 깊이 새겨볼 만하다. 그러기는커녕 오히려 구텐베르크와 그의 추종자들은 필사자들의 손재간을 흉내내려고 노력했다. 지금까지 전해오는 잉큐 네블러는 외관이 필사본을 쏙 빼닮았다. 15세기 말경에는 비록 인쇄술이 확립된 터였지만 우아한 손재능에 대한 동경이 사그러들지 않았고 서구 역사상 가장 기억할 만한 달필의 일부는 아직 미래의 일로 남아 있었다. 책을 대하기가 더 쉬워졌고 따라서 더 많은 사람들이 읽기를 배우는 한편으로 글자를 보다 우아하고 두드러지게 쓰려고 애쓰게 되었다. 그래서 16세기는 인쇄의 시대일 뿐만 아니라 훌륭한 육필 입문서의 시대이기도 했다.
기술상의 발전이 그 기술로 인해 뿌리채 뽑혀 버리라고 예상되던 것들을 제거하기보다는 오히려 발전시키는 예가 얼마나 많은지 주목하는 일은 매우 흥미롭다. 자칫 간과하거나 무시해도 좋다는 식으로 지나쳐 버릴 수 있는 전통적인 미덕에도 참다운 가치가 담겨 있음을 깨닫게 하는 대목이다. 오늘날 컴퓨터 기술과 CD롬 서적의 확산도 통계상으로는 옛날식의 코덱스 형태를 지키고 있는 책의 생산과 판매에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있다. 컴퓨터의 개발을 악마가 현신한 것이라 보았던 사람들도 종이책에 대한 향수가 경험을 지배한다고 인정한다. 구텐베르크 이후 책 생산이 급증한 것은 책의 내용과 물리적 생김새 사이의 관계를 부각시켰다. 예를 들면 구텐베르크의 성경이 당시의 값비싼 육필 서적을 모방하려 들었기 때문에 이 성경은 몇 장씩 낱장으로 구입했다가 나중에 그것을 구입한 사람의 손에 의해 부피가 두꺼운 책으로 보통 가로 세로 12, 16인치인 사절판으로 성경대에 진연할 책으로 묶였다. 벨럼으로 이만한 크기의 성경을 만든다면 양 200마리 이상의 양피가 필요했을 것이다. 그러나 좀 더 저렴한 비용으로 신속하게 책이 생산되자 책을 구입할 능력을 갖춘 사람들은 좀 더 은밀하게 책을 읽고 싶은 갈망을 느끼게 되었고, 그에 따라서 커다란 활자나 판형을 원하지 않는 사람들이 큰 시장을 형성하게 되었다. 그래서 구텐베르크의 후기자들은 좀 더 크기가 작고 주머니에 넣을 만한 책들을 생산하기 시작했다. 1453년에 콘스탄티노플이 오스만 제국에 함락되자 보스포러스 해안에 학교를 설립했던 상당수의 그리스 학자들이 이탈리아로 이주해 왔다. 이제 베네치아가 고전 배움터의 새로운 중심지로 각광받게 되었다. 그리고 한 40년쯤 지나 피코 델라 미란돌라와 같은 뛰어난 학생들을 그리스어와 라틴어로 교육시켰던 이탈리아의 인문주의자 알두스 마누티우스는 실용적인 크기의 고전 책자 없이는 가르치는 일이 어렵다는 사실을 깨닫고 구텐베르크의 기술을 빌리기로 작정했다. 그리고 자신의 강의에 필요한 책들을 정확히 출판할 수 있는 인쇄소를 손수 설립하기에 이르렀다. 마누티우스는 동방에서 쫓겨난 학자들이 몰려들고 있다는 이 점을 이용하기 위해 베네치아에 자신의 인쇄소를 설립하고는 아마도 필사자 출신이었던 크레타 난민들을 식자공과 교정공으로 고용했을 것이다. 1494년 마누티우스는 야심찬 인쇄 출판 프로그램을 마련했는데 그는 훗날 인쇄 역사상 가장 아름다운 책 몇 권을 남겼다. 처음에는 그리스어로 소포클레스, 아리스토텔레스, 플라톤, 투키디데스, 이어서 라틴어로
베르길리우스, 호라티우스, 오비디우스를 찍었다. 마누티우스가 볼 때 이런 저명한 작가들은 중간 매개를 거치지 않고 직접 읽혀져야만 했다. 원래의 언어로, 그리고 가능한 한 주석이나 해설 없이. 또한 그는 독자들이 고전 옆에다가 역시 자신이 출판한 문법서와 사전을 놓고 걸출한 사자들과 자유롭게 대화를 나눌 수 있기를 바랐다. 그는 그 지방의 전문가들에게 지원을 구했을 뿐만 아니라 유럽 전역에서 뛰어난 인문주의자들, 즉 로테르담의 에라스무스 같은 선각자를 포함해서 모두에게까지도 손을 뻗쳤다. 하루 한 번 이들 학자들은 마누티우스의 집에 모여 앞서 수많은 세월 동안 체계화된 고전 소장품들을 추려내면서 인쇄해야 할 책에 대해 논의하고 믿을 만한 자료로 어떤 필사본을 이용할 것인지를 의논했다. 중세 인문주의자들을 다 모아놓고 보면 르네상스기 인문주의자들이 두드러지게 마련이었다라고 역사학자 앤토니 크래프터는 적고 있다. 마누티우스는 아주 정확한 눈으로 식별해냈다. 고전 작가 명단에 특별히 위대한 이탈리아 시언이었던 단테와 페트라르카의 작품을 보탰다. 개인용 서재가 늘어남에 따라 독서가들은 부피가 큰 책들이 다루기가 어렵고 갖고 다니기에 불편할 뿐 아니라 보관하는데도 성가시다는 사실을 깨닫기 시작했다. 1501년 자신의 초판이 성공을 거두자 자신만만해진 마누티우스는 독자들의 요구에 부응해 4절판의 반인 8절판으로 인쇄도 선명하고 편집도 꼼꼼하게 해 주머니 크기만한 책을 시리즈로 찍어냈다. 제작 비용을 줄이기 위해 그는 한 번에 1,000부씩 찍고 책장도 좀 더 경제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새로 개발한 활자인 이텔릭체를 사용했다. 이 글자체를 개발한 볼로냐의 프란체스코 그리포는 또 행의 균형 감각을 높이기 위해 머리 글자를 소문자의 최고 높이보다 더 낮게 한 로마체 활자를 최초로 개발한 인물이기도 했다. 그런 노력으로 중세 전반에 인기를 모았던 화려한 필사본보다 훨씬 더 수수해 보이는 책이 탄생되었다. 고상한 절제가 잘 담긴 책이라고나 할까. 알두스판 포켓북을 소유했던 사람들에게 무엇보다 중요했던 것은 책이 과거처럼 장식적인 물건이 아니라 이제는 명료한 지식을 풍부하게 담은 텍스트라는 사실이었다. 그리포의 이텔릭제 활자는 글자들 사이에 미묘한 균형 쪽으로 독자들의 관심을 유도했다. 현대 영국의 비평가인 프랜시스 메인을 경에 따르면 이텔릭체는 독자들의 눈의 움직임을 느리게 해서 텍스트의 아름다움을 흡수하는 능력을 배가시켜 준다고 한다. 이런 책들은 필사본에 비해, 특히 사파가 들어간 필사본에 비해 값이 월등히 쌌고 혹 분실하거나 파손되더라도 똑같은 것으로
대체할 수 있었기 때문에 새로운 독서가들의 눈으로 보면 부의 상징이기보다는 상류 지식층 계급의 상징이었고 공부를 위한 필수 도구들이었다. 고대 로마 시대나 중세 초기에 서적상들과 출판업자들은 거래할 상품으로서 책을 생산했지만 비용이 매우 높고 생산 자체가 극히 드물다 보니 책을 소유한 독서가는 뭔가 독특한 것을 가졌다는 특권 의식을 품었었다. 그러던 것이 인류 역사상 처음으로 구텐베르크 이후 수백 명의 독서가들이 똑같은 책을 소유할 수 있게 되었으며 마드리드의 어느 누군가에게 읽혀진 책은 몽펠리에의 어느 누군가에게 읽혀지는 책과 똑같은 것이었다. 마누티우스의 사업은 매우 성공적이어서 유럽 전역에 걸쳐 그의 판을 모방한 책이 우후죽순처럼 생겨났다. 프랑스의 경우 리옹에서는 그리피웨, 파리에서는 꼴린누와 로베르 에스티엔니에 의해, 네덜란드의 경우 안트베르펜에서는 플란틴, 라이덴과 헤이구와 위트레흐트와 암스테르담에서는 엘제비르에 의해 그런 판형이 선보였다. 1515년에 마누티우스가 눈을 감자 장례식에 참석했던 인문주의자들은 그의 관 주위에 마치 학식의 깊이를 지키는 파수꾼이라도 되는 양 그가 출판하고자 그렇게도 열정적으로 선정했던 책들을 쭉 세워놓기도 했다. 알두스와 그와 비슷한 다른 사람들이 내놓은 표본은 적어도 100년 이상 유럽에서 인쇄의 표준으로 통했다. 그러나 몇 세기 지나지 않아 독서가들의 요구가 다시 변하기 시작했다. 모든 종류의 책에 걸쳐 수많은 판형이 쏟아져 나와 선택의 폭이 지나치게 넓어졌다. 그때까지 좀 더 훌륭한 판을 유도하고 일반 대중의 책에 대한 관심을 고양시키는 역할을 맡았던 출판업자들 간의 경쟁은 이제 형편없는 품질의 책을 만드는 쪽으로 기울어졌다. 16세기 중반 무렵에는 독자들이 아마 콘스탄티누스 로마 황제가 AD 330년에 콘스탄티노플을 건설한 이래로 유럽의 모든 필사자들이 만들어낸 것보다도 더 많은 양인 800여만 권의 책을 놓고 선택할 수 있었을 것이다. 분명한 것은 이런 변화들이 급작스레 들이닥쳤거나 널리 퍼지지는 않았다는 사실이다. 하지만 16세기 말부터 출판업자와 서적상들은 더 이상 문학세계를 후원하는 일에는 관심을 보이지 않고 그저 판매가 보장되는 책만을 출판하려 들었다. 돈이 많았던 사람들은 시장이 보장된 책과 그 옛날에 베스트셀러였던 전통적인 종교서적, 특히 교부들이 냈던 책의 복각본으로 큰 돈을 끌어모았다. 다른 사람들은 학자들의 강의에 대한 해설서와 문법 입문서와 혼북으로 학문 시장을 독점했다. 16세기부터 19세기까지 사용되었던 혼북은 통상 학생들에게 처음으로 주어지는 책이었다. 지금까지 전해지는 혼북은
퍽 드물다. 혼북은 보통 얄짤한 오크 나무판으로 만들어지는데 크기는 길이가 9인치, 너비가 6인치 정도였으며 판에다가 철자와 간혹 아라비아 숫자 9개와 주기도문을 인쇄한 종이를 붙였다. 혼북에는 또 손잡이가 달려 있었으며 앞면은 더럽혀지지 않도록 동물뼈에 투명한 각질로 덮여 있었다. 그리고 나무 판자와 각질은 서로 떨어지지 않게 얇은 청동틀로 붙여졌다. 영국의 조경사이자 시인이었던 윌리엄 쉔스턴은 여선생에서 그 책을 이런 식으로 표현하고 있다. 학생들의 손에 쥐어진 훌륭한 책들, 그 위에 뿔의 투명한 각질을 덮은 뜻은 손가락이 글자를 더럽히지 않도록 함이다. 기도판으로 알려진 혼북과 유사한 책들이 18, 19세기 나이지리아에서 코란을 가르치는 데 이용되었다. 그 책들은 광택이 나는 나무로 만들어졌으며 윗부분에는 손잡이가 달려있고 글자는 직접 나무판에 붙인 종이에 적었다. 주머니에 쉽게 넣을 수 있는 책, 모양만으로도 친근해 보이는 책, 어느 장소에나 읽어도 좋겠다는 느낌을 안겨주는 책, 도서관이나 수도원 바깥에서도 꼴사납다는 평을 듣지 않을 책, 이런 책들이 다양한 형태로 나타났다. 17세기 전반에 행상인들은 자그마한 책자들과 셰익스피어의 극 겨울 이야기에 그려진 것처럼 남자나 여자에게 적절한 모든 크기의 발라드를 팔았는데 이런 책들은 그 다음 세기에 챕북으로 통하게 되었다. 대중적인 책에서 선호되던 크기는 8절판이었다. 한 장의 종이로 16쪽짜리 소책자를 쉽게 만들 수 있다는 이유에서였다. 18세기 들어 독자들이 이야기나 발라드에 등장하는 사건에 대해 더욱 충실한 설명이 덧붙여지기를 원했기 때문에 종이는 12부분으로 접어졌고 따라서 소책자는 24쪽으로 보다 두꺼워졌다. 네덜란드의 엘제비르가 이 판형으로 제작한 클래식 시리즈가 부의 정도가 약간 떨어지는 독자들 사이에 선풍적인 인기를 끌자 속물근성이 강했던 체스터필드 백작은 어쩌다가 주머니에 엘제비르 클래식을 넣고 다닌다 해도 절대로 그 책에 대해 이야기하거나 보여줘서는 안 된다. 라고까지 말했다. 오늘날 우리가 알고 있는 포켓 페이퍼북은 그러고도 한참 세월이 흐를 때까지 나타나지 않았다. 영국에서 최초로 출판협회와 서적상협회, 작가협회, 그리고 저작권 제도와 한 권에 6실링 하는 소설이 탄생했던 빅토리아 시대에 이르러서야 포켓북 시리즈도 선을 보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간은 계속 커다란 판형의 책들로 채워졌다. 19세기 귀스타브 도레가 그린 사파를 보면 파리 국립도서관에서 어느 불쌍한 서기가 이런 위에 거대한 책을 옮기느라 낑낑대는 장면이 나온다. 그 정도로 당시에는 커다란 판형의 책들이
많이 출판되고 있었다. 재본용 천이 값비싼 가죽을 대신했으며 천에는 인쇄가 가능했기 때문에 곧 표지글도 실리게 되었다. 이제 독자들이 손에 쥐고 있는 책은 편리한 8절판 판형의 푸른색 천으로 장정한 대중소설이든 아니면 과학 입문서든 한 색이 앞서서 모로코 가죽으로 장정한 책들과는 크게 달랐다. 이제 책은 귀족적인 취미가 덜하고 접근이 좀 더 쉬워져 숭고함이 덜한 물건이 되어버렸다. 이제 책은 독자들에게 경제적이면서도 꽤 즐거움을 주는 중산층의 어떤 세련된 취미가 되었다. 어떤 시기냐 하면 영국의 가구 디자이너인 윌리엄 모리스가 대중적이라는 판단에서 내놓은 유행이 결국에는 사치가 되어버린 것과 같다고나 할까. 모리스의 스타일은 일상의 물건이 지니는 전통적인 아름다움에 바탕을 둔 것이었다. 19세기 중반 독자들이 기대했던 새로운 책들의 경우 우수성의 기준은 희귀성이 아니라 즐거움과 실용성의 적절한 배합이었다. 이제 침실 겸용의 거실과 별채에도 개인용 서재가 등장하게 되었고 서재에 꽂힌 책들은 다른 가구들의 사회적 지위와도 잘 어울렸다. 17, 18세기 유럽에서 책은 개인의 서재나 공공도서관의 사방 벽 안의 막힌 공간에서만 읽는 것으로 여겨졌다. 그러던 것이 이제는 열려진 공간, 특히 여행을 떠날 때 휴대할 수 있는 책들이 출판되기에 이르렀다. 19세기 영국에서는 부르주아들이 새롭게 여가 시간을 누릴 수 있게 된 데다가 철도망이 확대됨에 따라 갑자기 장거리 여행의 욕구가 강해졌으며 따라서 문학을 사랑하는 여행객들은 특정 내용이나 크기의 읽을 거리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깨달았던 것이다. 1세기가 더 지나 내 아버지께서는 당신 서재에 초록색 가죽 장정을 한 책들과 평범한 페이퍼백을 구분하셨는데 장정이 초록색 가죽인 책은 신성한 서가에서 아무도 뽑아갈 수 없었으며 페이퍼백은 테라스에 고리버들 테이블에 올려진 채 누렇게 색이 바래가도 그냥 방치되었다. 그러면 간혹 내가 길 잃은 고양이를 돌보는 심정으로 그것을 내 방으로 거두어 들이곤 했다. 1792년에 헨리 윌턴 스미스와 그의 부인 애나는 런던의 리틀 그로스 버너 거리에 자그마한 신문 가판대를 하나 열었다. 그리고 56년 뒤 W.H. 스미스 앤 선이 런던의 유스턴 역에 최초의 철도 서점을 개설했다. 이 책방은 곧바로 루트리지 출판사의 레일웨이 라이브러리, 트래블러스 라이브러리, 런 앤 리드 라이브러리와 일러스트레이티드 노블스, 그리고 셀리 브레이티스 윅스 시리즈 등을 구비해 갔다. 이런 책들의 판형은 약간씩 다르긴 했지만 주로 8절판이었으며 극소수는 16절판으로 발행되거나 두꺼운 종이로 재본되기도 했다.
신문 판매점들은 여행객들에게 좀 더 다양한 읽을 거리를 선택할 수 있도록 이런 책만이 아니라 잡지와 신문까지 팔았다. 1841년 라이프치히의 크리스티안 베른하르트 타우흐니츠가 페이퍼백 시리즈 중에서 가장 야심적인 시리즈를 내놓기 시작했다. 평균 일주일에 한 종씩 편에 시리즈 발간 후 100년 동안 무려 5,000종 이상을 출간했고 5천만 권 내지 6천만 권을 팔았다. 타이틀 선택은 탁월했지만 책으로 나온 제품은 그 내용에 상응하지 못했다. 책들은 활자가 작고 거의 정사각형에 가까웠으며 판박이처럼 똑같았던 표지는 독자의 손에도 눈에도 호소력을 갖지 못했다. 17년 뒤 라이프치히의 레클람 출판사가 세익스피어 작품을 12권짜리로 번역 출간했다. 즉각 성공을 거두자 레클람사는 이 세익스피어의 희곡을 좀 더 세분화해 25권짜리 책으로 만들었다. 그 책들은 분홍빛 표지로 되었으며 한 권에 0.1페니히라는 파격적인 가격으로 판매하여 놀랄만한 센세이션을 불러일으켰다. 1867년에는 죽은 지 30년이 넘은 독일 작가들의 모든 작품이 사회의 공유재산이 되었기 때문에 레클람은 그 시리즈를 유니버셜 비블리오테크라는 이름으로 계속 출판할 수 있었다. 이 출판사는 이어 괴테의 파우스트로 시작해 고골리, 푸시킨, 베른손, 입센, 플라톤과 칸트를 출판했다. 영국에서는 이를 모방한 클래식 리프린트 시리즈, 넬슨의 뉴 센츄리 라이브러리, 그랜트 리차드의 월드 클래식스, 콜린의 포켓 클래식스, 덴트의 에브리맨스 라이브러리가 도전장을 던졌지만 유니버셜 비블리오테크의 성공을 가리지는 못했다. 이 시리즈는 그 후에도 몇 년을 더 두고 페이퍼백 시리즈의 전형으로 남았다. 이 시리즈의 성공은 1935년까지 계속되었다. 그 1년 전 영국의 출판업자 엘렌 레이는 여류 추리 소설가인 애거서 크리스티와 그녀의 두 번째 남편과 함께 대번의 그들 집에서 어느 주말을 보내고 런던으로 돌아가기 위해 기차를 기다리던 중 뭔가 읽을 만한 것이 없을까 하고 역 구내의 책방을 살폈다. 대중 잡지나 값비싼 하드커버, 싸구려 책 중에서는 그의 마음을 끄는 것이 아무것도 없었다. 그 순간 그에게는 값은 싸면서도 질은 우수한 포켓북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스치고 지나갔다. 레이는 자신의 두 형제와 함께 일하던 보들리 헤드사로 돌아와서 자신의 계획을 털어놓았다. 최고 작가들의 작품을 밝은 색깔의 페이퍼백 시리즈로 다시 펴낸다는 생각이었다. 그들의 목표는 단순히 평범한 독자들을 잡는데 그치지 않았다. 글을 읽을 줄 아는 사람이면 누구나, 지식인이든 교양이 낮은 사람이든 다 유혹하겠다는 것이었다. 책을
서점이나 신문 가판대만이 아니라 찻집이나 문방구점, 담배가게에서도 팔 예정이었다. 이 프로젝트에 대해 그에게 성공한 하드커버에 대한 리프린트 권리를 팔 생각이 전혀 없었던 동료 출판업자들은 물론이고 보들리 헤드사에 있던 레인의 상급자들까지 콧방귀를 뀌었다. 서적상들도 그들의 수익이 줄어들고 책들이 글자 그대로 포켓으로 숨어버릴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열렬하게 반응하지 않았다. 그래도 레이는 단념하지 않았다. 결국 레이는 몇몇 타이틀을 리프린트해도 좋다는 허락을 얻어내기에 이르렀다. 보들리 헤드에서 이미 발간했던 책 2권, 즉 앙드레 모루아의 아리엘과 에거서 크리스티의 스타일 장의 살인사건, 그리고 어네스트 헤밍웨이와 도로시 엘 세이어스 같은 베스트셀러 작가들의 작품, 수잔 어츠와 E.H. 영과 같이 지금은 덜 알려진 작가들의 작품 몇 점이 그런 타이틀들이었다. 이제 레인에게 필요한 것은 시리즈의 이름이었다. 월드 클래식스 같이 거창하지 않아야 하며 에브리맨스처럼 선심 쓰는지 않은 이름이어서도 곤란하다. 제일 먼저 떠오른 것은 동물 이름들이었다. 돌핀, 이어서 포머스, 그리고 마침내 펭귄이 떠올랐다. 맞아, 바로 그 이름이었다. 1935년 7월 30일 펭귄 시리즈의 첫 10권이 권당 6펜스의 선을 보였다. 레이는 각 타이틀마다 1만 7천 부만 팔리면 본전을 뽑을 것이라 예상했지만 첫 번째 판매는 겨우 7천 부에 지나지 않았다. 그래서 그는 거대한 잡화점 체인인 울워스에서 구매 활동을 벌이던 클리포드 프레스컷이라는 사람을 만나러 갔다. 하지만 반응은 시큰둥했다. 책을 양말 세트나 차통 등과 나란히 놓고 판매한다는 생각은 아무래도 우스꽝스러워 보였던 모양이다. 바로 그 순간 정말로 우연히도 프레스컷 부인이 남편의 사무실로 들어섰다. 책을 잡화점에서 판다는 아이디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을 받고 그녀는 아주 열정적으로 반응했다. 안 될 이유가 뭐야? 라고 그녀는 반문했다. 책을 양말과 차처럼 항상 필요로 하고 또 가까이서 구입할 수 있는 일상생활용품으로 취급해서는 안 되는 이유가 있을까? 프레스컷 부인 덕택에 그 거래는 성사될 수 있었다. 이런 새로운 책들에 대해 조지 오웰은 한 사람의 독자로서 또 작가로서 자신의 반응을 이렇게 요약했다. 독자로서 내 개인의 입장을 밝히면 나는 펭귄 북스를 찬양한다. 하지만 작가라는 입장에서는 그것을 이단이라고 선언하고 싶다. 그 결과는 대출 문고를 절름발이로 만들고 새로운 소설 작품의 창작을 억누르게 될 싸구려 리프린트의 범람을 부를 것이다. 이는 기록물에는 좋은 일이 될 것이지만 장사에는 매우 나쁘게 작용할 것이다.
그의 판단은 틀렸다. 펭귄 북수의 독특한 특징, 즉 엄청난 배부량, 저렴한 가격, 우수한 내용과 폭넓은 타이틀 등은 그 이상으로 펭귄의 위대한 성취는 상징적인 의미를 지녔다. 그토록 폭넓은 문학들을 거의 모든 사람에 의해, 그리고 튀니스에서 아르헨티나의 티커만까지, 또 쿡 제도에서 레이카피크까지 거의 모든 곳에서 구입할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닫는 것은 독자들에게 이 세상 어느 곳에서나 책 읽는 사람들이 편재해 있다는 상징으로 와 닿았다. 아마도 새로운 모양의 책을 창안하는 작업은 끝이 없을 테지만 특이한 모양의 책이 현세까지 전해 내려오는 경우는 퍽 드물다. 1475년경 귀족 출신 성직자였던 장 드 몽쉬뉘가 사랑의 시와 그림을 넣어 만든 하트 모양의 책, 바르톨레메우스 판 데어 헬스트가 그린 그림의 주인공인 17세기 중반 어느 젊은 네덜란드 여성의 오른손에 쥐어진 자그마한 소책자. 이 세상에서 가장 작은 책으로 1673년 네덜란드에서 쓰여졌고 길이가 통상적인 우표보다도 더 작아 가로 세로 0.3인치와 0.5인치에 지나지 않았던 Enclosed Flower Garden 등이 진귀한 책들이다. 1827년에서 1838년 사이에 출간된 존 제임스 오듀번의 2절판 아메리카의 조류는 이 책 때문에 저자가 가난에 찌들고 정신 이상까지 일으켜 혼자 외롭게 죽어갔다는 가슴 아픈 사연을 간직하고 있다. 1950년대 뉴욕의 한정판 클럽을 위해서 브루스 로저스가 디자인한 걸리버 여행기의 릴리퓨션 판과 프롭딩 레기언 판을 함께 묶은 책도 그런 예다. 이런 책들은 호기심만 아니었다면 결코 지금까지 내려올 수 없었을 것이다. 하지만 본질적인 형태, 즉 독자들에게 지식의 물리적 무게와 커다란 사파, 아니면 산책을 나가거나 잠자리에 들 때 책을 들고 가는 데 따르는 즐거움을 느끼게 해주는 책 판형은 그대로 남아있다. 1980년대 중반에 사하라 사막에서 거대한 다크라 오아시스를 발굴하던 북아메리카 고고학자들은 4세기에 지어진 것으로 추정되는 어느 집 단층짜리 부속 건물의 구석에서 완벽한 형태의 책 2권을 발견했다. 하나는 아테네 철학자인 이소크라테스가 남긴 정치 에세이 3편의 초기 필사본이고, 다른 하나는 어느 지방의 부동산 관리인이 4년에 걸쳐 자금 거래 상황을 기록한 것이었다. 이 회계장부는 인류에게 코덱스 형태로 완벽하게 남아있는 것 중에서 가장 오래된 책이며 종이가 아니라 나무로 만들어졌다는 사실만을 빼고는 오늘날의 페이퍼백과 매우 닮았다. 가로 세로 크기가 5에서 13인치이고 두께가 16분의 1인치인 나무판에는
왼쪽에 구멍이 4개 뚫려 있으며 8장 단위로 나누어져 끈으로 묶여 있다. 이 회계장부는 4년이란 기간을 두고 쓰여졌기 때문에 단단하고 옮기기 편해야 했으며 사용하기도 편하고 즐겨야 했다. 회계장부를 기록했던 그 익명의 독서가가 머리에 담고 있었던 책의 조건은 약간의 사소한 변화만 있었을 뿐 지금도 그대로 유효하며 세월이 1600년도 더 지난 지금 나의 것과 일치한다.